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이번 달 안에 처리하는 게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초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은 여당안 100% 전 국민 지급이냐, 통합당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이냐를 놓고 양당 간 설전을 예상을 했는데 통합당의 스탠스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일부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되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아닌 80만 원으로 낮추자. 그러면 정부가 추경, 2차 원포인트 추경 9조 6천억 원 총액은 낮출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총선 때 여야의 공약이 아니었느냐. 5월 초 지급을 목표로 미래통합당이 협력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통합당입니다. 지금 사부 노열, 지도부 공백으로 의사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전 국민 지급을 두고도 당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재원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 빚을 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반대하겠다. 오히려 정부안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게 맞다. 라면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타이밍이다라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실제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 이런 불협화음이 보이면서 이 정책이 실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전히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마이웨이도 워낙 강합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자라는 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간,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는 바로 이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런 부서임을 감안하면 특히나 이제 코로나19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재정 여력을 비축해 놓겠다라는 의도인데요. 또한 이제 정부안을 적용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없이 예산, 기존에 있는 예산을 전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여당은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정부안보다 3조 원 규모가 필요하다. 만에 하나 이 정부안 국채 발행을 못한다면 총액을 맞춰서라도 총액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아닌 80만 원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라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이 청와대에 대해서 이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이 기재부가 나서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소 우회가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매달 700만 원씩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 복권이 선을 보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당첨되면 매달 700만 원씩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 복권 720 플러스가 출시가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매달 20년 동안 500만 원씩 20년간 주는 연금 복권 520 플러스였는데요. 이것은 폐지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기간은 20년이고 매주 2명의 1등 당첨자를 뽑아서 이들에게 20년 동안 매달 7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판매 가격은 한 매당 1,000원으로 기존과 똑같은데 이 새 연금 복권은 연금 당첨자도 확대를 해서 2등 당첨자 기존에는 4명 각각 일시금으로 1억 원씩을 줬다면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8명에게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주는 연금형으로 바꾸겠다라는 건데 이처럼 이 사행성 조작 논란에도 불구하고 복권위원회가 당첨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판매 부진 때문인데요. 연금 복권 520 플러스 2011년 출시됐는데 초기에는 상품이 매진될 만큼 인기를 끌었지만 점차 소비자들의 관심이 시들해졌습니다. 2014년 이후 판매량은 발행량이 30% 수준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전체 복권 시장에서 로또 편중이 더 심해졌죠. 그래서 다시 연금 복권의 당첨금 규모를 확대해서
판매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렇군요. 연금 복권. 당첨되기만 하면 참 매력적인 복권인데 당첨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요.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악화돼서 현대차 그룹 전 계열사 임원들의 급여 일부 반납 이런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룹 시운한계 계열사 임원 1,200여 명이 이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합니다. 지금 현대차가 처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임금 반납 종료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을 정도로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글로벌 공장 가운데 국내와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장 가동이 중단 상태입니다. 미국, 유럽, 인도까지 공장이 지금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 급감으로 이달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거의 40% 넘게 줄었습니다. 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이 롯데그룹도 비슷한데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롯데지주 임원들도 앞으로 석 달 동안 급여 일부를 자진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대기업조차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네, 진짜 언제 끝날지 혹은 지금부터 시작일지 걱정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죠.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바닥을 쳐다보시면서 집중 안 하시는지. 근데 원고 이 싱크 이런 걸. 자, 오늘은 바로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질문부터 만나겠습니다. 예측을 했으니까 우리가. 들려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용기 내서. 기본적으로 총선이라는 거는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는 건데 분노의 표출이거든요. 심판의지의 표출이거든요. 네. 과연 3년 동안에 축적돼 온 이 분노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중도 보수층의 이 투표 의향들이 단순히 지금 몇 달간의 이 코로나 문제로 다 잊어버리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미래통합당이 해볼만 하다라고 네. 저는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지지층이 결집하는 건 이 선거의 굉장히 속성이고요. 저는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전할 거라고 봅니다. 네. 괜찮아요. 들려도 정말 괜찮아. 네, 틀려도 괜찮아. 하지만 너무 많이 틀린다. 별로 안 괜찮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일주일 전 두 분이 한 얘기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참패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이 그와 완벽하게 다른 이상한 그런 예측을 한번 하셨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증거와 같이 함께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증거 제일주의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김현성 평론가도 뭐 비슷하죠? 정의당 심상정 대표 눈물을 쏟았는데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더니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선거 결과 나온 다음에 아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안 생각하셨습니까? 저분은 뭐 틀린 게 없죠, 사실. 정의당의 선전점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분은. 제가 봤을 때. 저분은 그냥 한 말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틀린 게 아니고. 그러면 김태현 근데 변호사 제 얘기는 지금도 굉장히 논리적이긴 하네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틀렸으면 그 논리의 전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정의가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긴 그러니까 하네. 어떤 게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김태현이 종교 만들면 믿을 것 같아, 나는.
그리고 근데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싱크로 들으니까 목소리 톤이 좀 높구나. 아니 목소리는 그래요? 괜찮아요.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내용도 그냥 논리적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결과는 그러니까 틀렸지만. 어떤 면이요? 제가 세 번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면이 논리적이었나? 아니 어쨌든 뭐 분노의 표출 대구 경북과 부산 KPK에서 맞았잖아요.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그 득표율로 따지게 되면 분노의 표출이라고 할 수는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약간 석패한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요? 이겼잖아요. 무서워서 말을 대구 못하겠습니다. 경북 KPK. 근데 갑자기 진지해지네.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코너. 예. 제가 이제 완전히 틀린 건 맞죠. 네, 그럼 반성하시는 겁니까? 반성을 하죠. 진짜로.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죠. 평론가로서 틀렸으니까. 근데 김태현 변호사의.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건 뭐 너무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작년 그 조국 사태 때 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근데 대부분 그때 이제 조국 사태 막 벌어지고 작년 10월 11월에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미래통합당 당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좀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들이 쫙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맥시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125석에서 130개 봤거든요. 그때만 네. 해도. 그때만 해도 제 나름대로 이제 냉정하게 분석을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점점 주관적으로 변하는군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반성을 뭐냐면 평론가로서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끝까지 냉정해 봐야 되고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심이 좀 들어간 건 있죠. 왜냐면 워낙 제 주변에서 또 출마들도 많이 했고. 미래통합당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막판에 선거 가면 갈수록 약간 냉정해 못 봤던 것 같긴 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다음 총선 때 맞출게요.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뭘 또 죄송까지. 아니, 못 맞췄으니까. 김현선 평론가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거의 구도 자체. 그러니까 저도 사실 민주당을 너무 이제 낮게 먼 거죠. 저도 사실 이렇게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 못 했고, 신승 정도는 제가 예측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전반적으로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중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런 중간 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심판 기조가 좀 강하다라는 이제 저는 옛날식 어떤 레가시한 좀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가지고 네. 접근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 국난 극복, 코로나 전국에서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기본 맥락이 작동하면 국민들은 견제와 균형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예측과 달리 정말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을 국민들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해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위기나 국내적 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과연 어떤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떤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사실은 뭐 선거 까놓고 얘기해서 지고 나서 뭐 이유 대략 뭐 100개도 더 되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뭐 예측이 틀린 거고. 근데 작은 거부터 그러니까 선거 막판에 있었던 거부터 이제 막판에 있었던 게 제일 가까운 원인이잖아요. 네네. 그거부터 좀 멀리 있었던 그런 적의 원인까지 역으로 한번 따져보면 일단은 뭐 차명진 전 의원의 막말 판문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거 맞아요. 그렇죠. 수도권 격전지에서. 근데 차명진 전 의원의 막말 판문 같은 거는 맥시로 해봐야 제가 10개에서 15개예요. 표를 의석을 가지고 있어요. 격전지에서. 네, 격전지에서. 와. 10개에서 맥시로 해봐요. 네. 근데 10개 해봐야 180대 100이나 170대 110이나. 네.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180석 대 100으로 지나 170대 110으로 지나 어차피 50개 이상 차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큰 판이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로 다 한 152대 뭐 예를 들어서 148 그래서 4-5석으로 과반과 1, 2당에 갈렸다 그러면 그 막말 때문에 판세가 뒤집어졌다라고 딱 얘기는 하는데 워낙 많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막말이 수도권 경전지에서 영향이 있었던 건 맞으나 그것 때문에 전체 판세가 뒤집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또 하나 이제 보면 그 코로나예요. 지금 이제 김현수 평론가도 코로나에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름이 맞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네. 정부의 대응이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주 재난적 얘기 들으니까 3년간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코로나 이 이슈 하나로 덮이진 않을 거다. 근데 덮인 거죠.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과연 코로나가 없었고 네. 그래서 제가 원했던 대로 3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평가가 이번 선거의 주 이슈로 떴다.
소주성 탈원전, 뭐 조국 이게 주 이슈로 떴다. 그렇다고 해서 저 결과가 물론 격차는 확 줄었겠지만 일당이라는 승리의 기준 네. 그거를 미래통합당에 가져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갑자기 이상한 거 정상이에요. 틀어가지고 말이야. 갑자기 정상적으로 원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원래 처음부터 이기고 봐야 돼. 이상한 걸 가져와가지고 역시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또 정상적으로 사고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작년 이제 가을에 조국 사태 막 있을 때도 그래도 미래통합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이기기 쉽지 않을 건데라고 이제 주변에 얘기했던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땐 진행자 아니었잖아. 어쨌든 근데 모르지. 아니 여기저기서 말씀하신 거 많이 아니, 들어봤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 잘 못 네. 들었어요. 저 존경하세요? 네. 제 거 다 들으시면 네. 어쨌든 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호감도가 높은 것보다 비호감도를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군요. 근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이 자유한국당 야당의 비호감도가 낮진 않았거든요. 네. 저는 그 수치를 봤던 거죠. 그냥 비호감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근원은 결국 뭐냐면 탄핵 사태 이후에 뭔가 새 단장을 그러니까 새로 환골탈퇴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기회를 계속 놓쳤던 거죠. 뭐 대선 때는 그러다 치자고요. 바로 네. 지난 진압 지방선거 참패하고 나서 작년 초에 새 지도부가 꾸려질 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새 지도부가 황교안 전 대표가 오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 그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한 거죠. 5분은 혼자 여전히 분량이 많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연장하잖아. 제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진짜 분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나네요. 수밖에 없지. 자, 우리 김현성 평론가님.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몇 가지가 작동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은 보이지 않는 이제 그 우군이 있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군이 이제 예. 외신. 네? 외신. 외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낙연 전 지금 당선자도 얘기했듯이 자화자찬이 아니라 타찬이다. 그러니까 이제 외신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야당이 계속해서 어떤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대적 입장을 얘기하면 계속해서 외신에서 네. 대한민국이 가장 어떤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절대적 평가는 뒤로 치고라도 상대적으로 가장 잘 맞고 있다. 일단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었고 일종의 치명률 치사율과 관련돼서도 되게 낮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상당히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대응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드러나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도 어떤 뭐 이렇게 뒤로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중간평가 성격은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그 중간평가에 대해서 재신임을 한 거다. 대통령의 어떤 대응이라든가 대통령의 앞으로의 어떤 국정운영에 대해서 재신임을 한 게 아닌가라는 네.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정은경 본부장이 수도권의 어떤 상당한 의석을 거의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원했다. 정은경 본부장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코로나 대응에 대한 어떤 대표 스피커로서의 역할들이 네. 굉장히 국민들한테 호감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정은경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정은경 본부장이 이 브리핑하고 정은경 말만 듣거든요. 아, 그래요? 또? 예,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장 정확한 얘기를 한다라는 이게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페북이나 여러 어떤 SNS를 보면 정은경 본부장을 뭐 다음 자리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 심심치 않게 들리고 향후에 한국의 WHO의 사무총장을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뭐 얘기까지 막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외신이 보이지 않는 우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군이 많았다. 그렇죠. 민주당은 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 그 김태현 변호사님께서는 미래통합당이 비호감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거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 같다. 지금 근본적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거네요. 황교안 전 대표 지도체제 출범 후 1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했던 것들. 그러니까 비호감을 낮추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호감도를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네. 그게 제일 근본적 원인인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미래통합당이 혼란을 수습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김정인 비대위 체제가 떠올렸다가 지금 다시 또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좀 미래통합당?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김동연 위원장 어제 이제 인터뷰를 보면 관심 없다라고 했는데 절대 안 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대위원장 맡을 때도 이제 뭐 관심 없다는 얘기 나왔다. 저는 관심 많아 보이시는 네. 네. 근데 결국에는 네. 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 하는 거를 영진들이 반대하고 많이 있어서. 왜 반대할까요? 네. 칼질할까 봐. 그렇죠. 네, 왜냐면 연말까지 시간 달라는 것도 사실은 내 권한을 좀 많이 주면 내가 싹 다 정리하겠다 네. 이거 아닙니까? 왜냐면 네. 당내에서 이제 보면 당내에서 누가 중진이 했다. 그 어차피 영남 중진이 수도권 중진 없어요. 지금 다 전멸해가지고 수도권에서 그렇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다 없으니까 영남 중진 가지는 개편이라고 자기들이잖아요. 의미 없죠. 그 외부에서 명망가 모셔온다. 그 명망가 정치 경험 보면 명망가가 영남 이렇게 다선 중진들 이기겠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찍어 누르고 당의 개혁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여의도 짜르라고 불리는 김종인 전 위원장 정도가 와야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그걸 아니까 영남 중진들이 반대를 하는 거고 하나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단순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온다 안 온다 문제를 떠나서 더 하나 중요한 그 기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니 뭐 니들 전당대회 한 7월까지 7월에 하는 거잖아. 3개월 하고 말게라고 하면 영남 중진들도 그럼 뭐 3개월 하고 가시든지 이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소 연말까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최소 연말까지가 무슨 의미겠어요. 올 연말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대선 경선판입니다. 네. 내후년 3월에 대선이 있으면 내년 이맘때부터는 대선 경선이 시작이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 선대위원장의 생각은 지금 한 3개월 동안 임시수습 이게 아니라 1년 동안 내가 이 당에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킹메이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의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아니까 영남 중진들도 그럼 본인이 킹메이커 하고 그럼 바로 대선 경선판으로 넘어가면 전당대회 의미가 없어요. 당대표가 이제는. 그렇죠. 완전히. 그럼 본인들이 당대표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싸움이다. 그 싸움인데 저는 굳이 한쪽 손을 들으라면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연말까지 해서 킹메이커 노릇 하는 게 봅니다.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네. 선거가 주는 메시지를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선거는 누가? 야당이. 야당이. 선거는 국민이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이 얘기를 거는 메시지를 잘 못 듣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이 이번에 야당에 전한 메시지는 흘러간 물로는 물러감을 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야당을 심판한 거고 야당의 삼류 정치를 심판한 거거든요. 근데 다시 김종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네. 전선대위원장. 전선대위원장을 데리고 와서 비대위원장을 하겠다? 저는 김종인 전선대위원장조차도 심판받았고 결국은 흘러간 물이다. 근데 그 흘러간 물을 다시 데려와서 이 굴레 방안을 돌리려고 하는 이 시도가 결국은 얼마나 국민들한테 호감을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말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다는 거죠. 여전히 야당이 변할 의지가 없구나. 그러니까 다른 결과를 얻고 싶은데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거.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김세연 전 여의도 연구소 소장이 맞아. 했던 네. 830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야당에 가장 필요한 건 803 아닙니까? 830. 830. 80년대 30대 공공학번. 그래서 이제 386 이런 빗대서 하는 얘기인데 네네. 아무튼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물의 수혈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물은 훨씬 더 젊고 역동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김세연 여연 소장이나 이준석 최고위원 이번에 어찌됐든 무슨 어떤 선거 부정과 관련돼서 가장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설 때가 됐다.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네. 저 얘기가 맞아요. 네. 전부 틀린 얘기 하나 없어요. 근데 네.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선은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어쨌든 선거 졌으니까. 네. 근데 지금 최선의 카드를 뽑기에는 당상에 너무 안 좋으니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최악은 피하고 차악이라도 하자는 게 솔직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김세연 전 김세연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당 개혁을 위해서.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두 사람 다 한계가 있냐면 김세연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PK의 3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같은 PK, TK 때문에 결이 완전 다르지만 나이가 어려서 지금 영남 중진들이 말을 들을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그것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옳은 소리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김세연 현 의원의 캐릭터를 봤을 때 과연 영남 중진들이 이제 우리나라 또 그 있잖아요. 오묘한 그 서열들 말을 들을까라는 얘기들 그 걱정이 하나 있고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마지막에 이준석 전 최고가 이번에 굉장히 선정했거든요. 이제 현 최고 아닙니까? 현 최고 의원이. 네.
만약에 김성환 의원 잡고 노원병조 초선은 달았다. 그럼 바로 당대표가 도 됩니다. 속된 말로. 당대표요? 아니, 이게 당선, 이제 전당대 있으면. 그런데 지금 어쨌든 원외라는 얼정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그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뒷배가 돼줄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 비대위원장 세우고 그 비대위원으로 두 사람을 갖는 거는 저도 베스트 라인업이라고 보는데. 김 변호사님 얘기대로라면 앞쪽에 김종인이 세우는 게 엄청난 그 안에 당내 세력이 있고 김종인이 뭐 이 안에서 엄청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세현 소장이나 전 소장이나 이준석 최고만큼도 없는 거고 하다못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정도의 이런 어떤 이 안에서의 세력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너무 당을 늦게 맡아서 이 선거를 끌고 갈 만한 좀 동력을 얻기가 어려웠다. 뭐 이런 평가도 사실은 해볼 수 있는 거라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연세도 있으시고 또 내부 반발을 잠재우고 하려면 강력한 카리스마나 권한을 줘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또 주기가 쉽지가 않다는 측면이 좀 한계로 다가가는 것 같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또 김세현 의원이 뭐 지금 현재 식스센스 영화에 비유하면서 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김세현 의원 말도 잘 안 먹히고 있는 게 실정 아니겠습니까? 미래통합당 내에서. 그런데 뭐 이준석 최고나 이렇게 그 좀 젊은 소장파를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상은 좋은데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발상은 진짜 좋고 얘기인 것 같아요. 보수 정당의 한국의 데이비드 캐머런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이미 탄핵 이후부터 저도 줄기차게 해왔던 얘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은 다 할 수 있으나 현실로 작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측면들인 게 한국 전체 특히 이제 야당 지금 보수 정당의 현실이라는 거고 제가 민주당 부러운 게 100개가 아닌데 진짜 부러운 것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네. 민주당은 호남, 보수 정당은 영남의 중진들 물갈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워낙 공고한 기득권들. 그 사람들 수도권 갔다 오면 안 돼도 거기서 당내 정치만 잘하면 공천 받아가지고 나가면 깃밟고 좀 되니까 속단 말로. 근데 민주당의 호남 중진들이 물갈이가 싹 됐어요. 지난 총선 때. 타이에 의해서. 맞아요. 만약에 그때 국민의당이 없었으면 과연 공천 과정에 물갈이가 쉬웠을까? 쉽지 않아요. 네. 근데 타이에서 물갈이 한번 싹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호남 다 초선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계호. 네. 근데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은 그런 타이에 의한 물갈이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영남 다선 중진들이. 그 기득권을 깨는 게 굉장히 어렵다. 네. 민주당은 그런 점에서는 보면은 뭐 약간 여담이 가지만 양철수 전 대표도 굉장히 고마워야 돼요. 다른 걸 떠나서. 왜요? 아니 제 농담이 아니라 그 물갈이가 정말 어려운 건데 타이에 의해서 물갈이가 돼버렸거든요. 국민의당이 지난번에 잘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초선으로 싹 거의 초선으로 갈았으니 그러면 이제 뭐 기득권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물갈이가 완전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 그것 때문에 당 기억이 안 되는 것도 그런 문제들이에요. 지금까지 일단 이번 총선 예측을 100% 틀린 김태현 변호사님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자, 이번에 정의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소수정당들이 설자를 잃었는데 특히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심상정 대표 한 명 빼고는 힘을 못 썼습니다. 자, 정의당 한계는 뭘까요? 우리 정의당 예찬론자였던 우리 팽수. 네. 원래 사실 정의당의 지역 의석은 지금 심상정 의원하고 그다음에 여영국 그렇죠. 창원의 이 두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된 거고 사실 심상정 의원도 50%니까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도 사실 그 지역에서 당선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당선이 됐고 그리고 사실 그 실질적으로 정당 투표에서 상당히 어떤 열린민주당보다 낮은 득표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결국 열린민주당보다는 거의 2배 가까운 표를 얻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의당이라는 매기를 좀 살려두고 싶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국회가 결국은 어떤 그런 매기 역할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당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진보적 색채를 띠면서 국정운영, 정당의 국회에서 운영을 해왔던 정의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말에 다시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제 이제 식견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에서 다당제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제3지대라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거제도 개혁은요. 권력구조 개편이 있고 거기에 맞는 선거제도가 개편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인데 아까 이제 김정은 평론가 그 얘기하셨잖아요.
중간평가, 총선이 중간평가라는 건 레거시다. 지나간 유산인 것 같다. 저도 그 말에 이른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텀을 더 보고 싶어요. 다음 대선과 다음 총선. 무슨 얘기냐면 네. 항상 대선에서 A당이 여당이 있으면 중간평가인 총선에서 야당 손을 들어주는 게 있었는데 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어떤 생각들이 국민들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냐면 박근혜 정부 때 4대 구조개혁 입법 하나도 안 됐죠. 네. 당시에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입법들 하나도 안 됐죠.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야당은 그게 보수 야당이든 진보 야당이든 다 견제라고 하는데 여당은 발목 잡기라고 해요.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그러니 국민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되든 안 되든 한번 결과물이나 내봐. 견제가 결과물 내와. 어차피 정권을 민주당이 줬으면 국회도 민주당이 가지고 결과를 내보고 네. 정권이 보수당이 줬으면 국회도 보수당이 가지고 결과를 내봐라는 것들이 조금씩 저는 생기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좀 먼 얘기네. 다음 대선을 누가 가질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쪽이 그 후 2년 뒤에서 총선에서도 선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네. 이 아무 일이 안 되고 정체되어 있는 거에 대한 국민들이 어떤 지금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예상을 지금 조심히 해본다는 거예요. 그 같은 관점에서 보면 결국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지 그게 그렇죠. 아니면 완벽하게 견제하든지 이 다 양당제거든요. 미국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오히려 설당은 저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의당의 설당, 국민의당의 설당이 맞기 위해서는 결국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이다. 네. 권력구조 개편이 되고 거기에 맞는 선거제도를 갖다 놔야 이게 순서가 맞는 거지. 대통령제인데 선거제 개편 다당제다? 네. 저는 글쎄요. 네, 그럼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김현상 평론가 보시기에 이제 4.15 총선 끝났고 나니까 결국 이제 대선 얘기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당의 대선 주자 2명을 꼽으라면 누굴 꼽으시겠어요? 여당. 아, 2명만 꼽아야 네, 돼요? 2명만 꼽아야 됩니다. 예. 예,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낙연 당선자가 상당히 앞에 있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굉장히 당선자 앞에 뭐 여러 가지 험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낙연 남자가 제일 앞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박원순 두 왜 3명을 뽑습니까? 2명을. 이재명 박원순 단체장이 아닌가 40m 들어가는군요. 네, 이재명, 박원순까지 여기 나왔고요. 자, 김태환 변호사님은 야당 쪽에 2명을 좀 꼽아주세요. 2명까지 1명, 2명. 2명까지 못 뽑아요, 여기는? 저는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이요? 아주 뜻밖의 의외의 인물이네요. 왜냐하면 원희룡 제주 개인적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따지면 개인적 관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지. 예를 들면 일단은 지금 그 전에 거론되던 사람들이 거의 다 낙마를 했고. 그죠? 황교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이런 황교안 전 분들은 대표요? 네. 뭘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네. 황교안 전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정계 은퇴 수준이고. 아, 그래요? 오세훈 전 서시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광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선거를 계속 연달아 졌거든요. 돌아가기 쉽지 않을 거다. 홍준표 전 대표 대선에서 참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도 저는 조금 쉽지 않다고 보고 제가 원희룡 현 제주지사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권 우리 보수 정당에 있는 잠룡들 중에서 탄핵과 제일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 2년은 원외에 있었어요. 무소속이. 네, 무소속 원외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주지사로 제주도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탄핵과 제일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80년대 지하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냥 얼굴마다 운동권도 아니고. 네. 아시겠지? 네.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 이 부분에 대한 부채식들이 사실 좀 주장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제일 없는 후보다. 네, 그렇군요.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50대가 87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정치 지형을 바꾸는데 상당히 중요한 중추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바라는 인재상이 대선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구체적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오늘은 과학의 날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로운 것이기도 하고 그 반대편에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이중성이 있습니다. AI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고 진짜인 것처럼 구현해내는 딥페이크 영상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N번방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자를 잡아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들이 IT 기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나쁜 딥페이크를 추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던 한국인공지능윤리회 이청호 회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딥페이크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이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것은 2014년에 이안 구펠로우라는 그런 학자가 네. 국제 학술대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겐이라는 그런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겐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생성적, 적대적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신경망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두 개의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인공지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공지능은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인공지능은 그것을 이제 평가를 하는 적대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일단 생성적 알고리즘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이미지 같은 거를 만들어내면 적대적인 그런 알고리즘이 그거를 감별을 해서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런 감별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면 만들어내는 기술도 더 발전을 하게 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그 딥페이크에 사용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러니까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하는 거고, 그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그 딥페이크에 대해서 적대적, 생성적 이렇게 양측의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 뭔가 작동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그 기술에 그런 겐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이 된 거죠. 적용이 돼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그거를 평가하는 그런 알고리즘 작동을 동시에 해가지고 계속 그 결과물이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합성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합성된 건지를 모르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교하고 고도화된 그런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일단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간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거짓, 가짜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다.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고 그다음 얘기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딥페이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영상의 96%가 포르노로 소비가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 중에 25%가 바로 한국 여성 연예인의 얼굴이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예, 그 딥트레이스라는 그 기업에서 제가 연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 K-팝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연예인들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영상물이 제작이 된 거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의 한국 K-팝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을 해서 이제 소비하는 형태로 특히 이제 포르노 쪽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시군요. 자, 그런데요, 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유명인뿐만 아니라 요즘엔 일반인들도 사실은 이 피해자가 이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놀라웠는데 이 N번방을 수사한 경찰이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식의 그 딥페이크 음란물, 이 영상 합성된 가짜 얼굴, 가짜 영상물, 이거를 음란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IT 기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술자들이 만든 기술자들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윤리의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하고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여성 연예인들이 10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 이들에 대한 처벌이나 이들의 행동을 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일단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성인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 특별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너무나 그동안 처벌의 수위가 낮다라고 비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3월 5일 날 통과된 그 법률이 6월 25일 날 실행될 거라고 이제 예정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에 의하면은 특정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특정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편집하거나 합성을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이걸 또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그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본 사람이나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누구누구 얼굴을 합성한 거야 라는 거를 금방 알아낼 수 있겠지만은 예컨대 일반인의 얼굴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합성해서 범죄 형식으로 이용한다면 그 해당 얼굴을 가진 그 피해자는 잘 모르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자기 얼굴이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를 모를 것이고 또 그걸 본 사람들도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잘 모를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말 피해를 입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더 큰 피해를 양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공간이고 네. 인터넷상이 거대한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또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만약에 예컨대 범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그런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경찰이 이거 네가 만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제 들이대요. 그러면은 맞다.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얼굴은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 가해자 혹은 범죄자가 그건 그냥 내가 임의로 만든 건데요. 내가 그냥 인조 없는 사람을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조작해서 만든 건데요. 이게 누구에게 피해를 줍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실제 피해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처벌하기 어렵지 않나요? 찾아내기도 어렵고. 그건 법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계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윤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인터넷상에 그거를 공개를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고 자기 혼자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디지털 공간 상에서 공유가 되는 그런 디지털 포맷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네. 그러한 가능성조차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딥페이크 부작용 중에 하나가 합성 포르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포르노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기술은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미국 뉴욕대에서 포렌식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될 때 그 생성되는 시점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포렌식 정보를 거기에 입력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문자 음성을 이제 바꾸는 기술을 사용해서 영상 속의 사람이 말하는 그 입모양을 보고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기술도 이제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딥페이크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 기술이 점점 정교화돼서 이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또 못하게 하는 그것이 적용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또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포를 하고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그걸 잡아내는 기술도 있는데 또 그 잡아내는 기술을 또 방해하는 그런 기술을 또 사용해서 또 음란물을 계속 유포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처럼 순환고리가 돼서 돌아가는군요. 예. 자, 그런데요.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번에 N번방 처벌하고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을 혼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저 같아도 좀 혼동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가 일기장 그림 같은 거다, 예술작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발언하신 분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결여되어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 이제 N번방이나 이런 것과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네. 전혀 다른 기술일 수 있거든요. N번방 사용된 텔레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SNS 메신저 기술이고요. 그리고 딥페이크에 사용된 것은 인공지능인데 이것이 결합된 것이긴 하지만 두 개가 전혀 다른 기술인데 그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하셔서 그런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기장의 그림이다 이런 말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혼자 이제 작업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나 그 일기장에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이 혼자만 보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디지털 공간상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게 아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합성하거나 영상물을 새로 만들거나 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창작물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런 반론이 이제 있었던 것인데 그런 반론 자체가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입장이군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사실 이제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에서 사실 앞으로 이제 우리 협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 성인 동영상이 일반인하고 연예인을 합성하는 이런 문제를 두고서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겁니까? 실질적으로 딥페이크가 한 수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그렇죠. 많은 영상들이 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보고서 이것이 좀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 기술에 대해 알고 이 기술이 가진 위험성과 윤리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잘 알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캠페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캠페인의 구체적인 방식이라든가 이제 나쁜 딥페이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볼 수 있겠네요. 예, 아주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서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운동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악의적 딥페이크에는 포르노 합성 말고 가짜뉴스 살포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버즈피드라고 하는 이때 매체에서 이제 작성한 오바마 영상이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영상. 예. 그래서 오바마가 비속어를 사용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는 그런 영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거 외에도 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2018년에 멕시코에서 대선 기간 동안에 허위 뉴스를 살포를 해서 딥페이크로 제작을 해서 살포를 했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의 날을 맞이해서요. 우리 과학 윤리가 지켜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인간의 삶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는데요. 과학기술이 너무나 많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배워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열린 관심을 갖고 저와 같은 과학윤리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청호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이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